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 극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싸움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죠. 대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지 그 분쟁의 역사 오늘 좀 제대로 찬찬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중동 전문가시죠. 한국중동학회 회장을 지낸 이희수 한양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네, 뭐 전문가는 얼마 없고 사태는 그렇죠.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이란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키미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란에서 온 키미야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먼저 산전에 보니까 지금 성균관대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계시다고. 네, 맞아요. 그랬어요? 저는 원래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컴퓨터 공부하려고 하다가 이제 한국이 인공지능 발달 이제 속도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제 계속 따라가니까 한국어 하는데 이제 여기서 공부할까 해서 그냥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저는 6년 됐어요. 6년인데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시는 거야? 처음에 와서 2년 정도 한국어 어학당을 다녀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했죠. 그러시군요. 이란 사람이라는 거 전혀 인식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제쇼 플러스에 항상 오윤혜 씨가 이제 그 보조 패널로 그 진행자로 나오셨었는데 이참에 뭐 그냥 고정 가시지 뭐 그냥. 자, 먼저 제가 키미야 씨한테 좀 궁금해요. 이란에서 오셨잖아요. 사실 네. 한국 사람들 중동에서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란, 그쵸. 사우디는 조금 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익숙한데 네. 이란에서는 일단 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란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란에서 알기 시작했을 때는 한국 사극 드라마가 퍼지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대장금? 네, 대장금이랑 주몽이라는 그런 드라마들이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거의 못 본 사람 없고 아직도 방송 중이랍니다. 아직도 재방송 계속 하고 있대요. 한국의 사극이 중동에서도 이란에서도 그게 먹힙니까? 네, 아직도 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저번에 이란 갔는데 아직 나오는 걸 보고 제발 좀 새로운 사극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그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한류 때문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뭐 BTS나 뭐 K-팝, K-드라마 이런 거를 좋아하게 되면서 엄청 한국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국 유학 오고 싶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많아졌고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한국을 왜 가? 이런 질문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미국을 가야지, 유럽 가야지. 근데 요즘은 다 한국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이란이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하마스하고 이렇게 그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란도 지금 뭐 전쟁에 이제 참가한다 안 한다 뭐 지금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일단 이란 아직 너무 젊으셔서 제가 사실 반신반의한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제 나이 때는 이제 학교에서 배운다거나 아니면 뉴스를 봤을 때 항상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고 조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그렇게 뉴스를 많이 접하진 못했고요. 근데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란 뉴스에 항상 이슬람 국가를 도와야 된다. 저희는 이슬람 나라니까 이슬람 국가 나라니까 이제 다른 이슬람교인 사람들을 구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서 저도 그런 거를 많이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제 사람들이 죽는 건 안 좋으니까 이제 이란이 계속 이제 군사 공격은 안 하지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엄청 도움을 준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우리는 계속 보호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나쁜 거다. 이런 선입견이 많이 생겼어요. 네. 뭐 그건 저희가 예상했던 거하고 뭐 그렇게 크게 틀리진 않네요. 그러니까. 네. 항상 일단 그런데 이게 좀 이 교수님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사실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선이고 팔레스타인은 악이다.
사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사실을 보니까 그게 꼭 그렇지는 않더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었거든요. 일단 이 분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것부터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우리 민족도 비합방 민족으로 사실 팔레스타인 쪽에 동정을 보내는 게 사실 정상인데 어차피 유대 매체 언론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게 이제 고정감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원래 팔레스타인 땅에는 유대인들이 떠난 이후에 로마에게 끌려서 유럽으로 이주해 간 뒤에 그 비어 있었는데 그 땅에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렇죠. 약 92%의 아랍인들과 한 8%의 토착 유대인들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이라는 지극히 제한된 생태계를 공유하면서 1900년 가까이 평화롭게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인류학을 전공하지만 인류 역사 5000년 역사상 2000년 가까이 두 이질적인 종교, 이질적인 민족이 생태계를 공유하면서 공생해온 역사적 진리를 찾기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은 평화와 상생의 이제 어떤 학습장이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이제 갈등과 전쟁을 바뀌었는가? 그게 결국은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가 붙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독일이 승승장구할 때 그 승리를 끌기 위해서 이제 영국이 몇 개의 히든 카드를 씁니다. 그 당시 아랍 국가는 오스만 터키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 독일에 붙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아랍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메카의 부족장 샤리프 후세인에게 당시 이집트를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영국의 그 맥마헌 공작이 비밀 협상을 제의합니다. 야, 알라가 밥 먹여주냐? 너 언제까지 식민지 상태로 살래? 만약에 이 전쟁에서 영국을 도와준다면 전쟁이 끝난 이후에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 국가의 독립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솔깃하잖아요. 영국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게 그렇게 제안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 메카 태수가 아무리 형제가 좋지만 식민 상태보다는 독립하는 게 좋고 왕이 되는 게 좋으니까 그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유명한 후세인 맥마헌 선언입니다. 1917년에. 그래서 같이 싸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의 로렌스 유명한 로렌스 대령에 급파해서 아랍 민병대를 훈련해서 바로 오스만 터키 등 뒤에서 형제의 칼에 등을 꽂으면서 남부전선에서 영국이 유리한 국면을 걸어갑니다. 성공한 거죠. 근데 중부전선에서는 독일이 이제 프랑스까지 집어먹고 이제 런던이 함락 직전인데 그런데 독일에 그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이주해온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쪽에 그게 이제 고급 이제 유대인 브레인들이나 과학자들이 어떤 독일의 신무기 프로젝트나 굉장히 지하 조직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이 미국에 자본주의를 형성하면서 미국의 영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1차 세계대전에 참전시키는 목적 하나와 독일을 내부적으로 와해시키는 두 번째 목적으로 이제 유대인을 영국이 끌어들여야 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 부자가 지금도 부자지만 로스차일드 은행입니다. 유대 자본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그때 영국에게 전비를 가장 많이 되는 은행이었는데 그때 영국 외무장관 벨프가 그 로스차일드 회장을 만나서 요청합니다. 야, 독일에 있는 너 동족들을 좀 우리 편으로 끌어달라. 그때 로스차일드가 무슨 대답을 하나 하면 유대민족을 끌어달라. 그렇습니다. 영국 편으로. 노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never라고 대답합니다. 절대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강자에 붙어서 생존하는 것이 이건 절대적 철학인데 이제 누가 봐도 독일의 승리가 분명한데 이걸 독일을 버리고 영국에 붙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영국 저 외무장관이 마지막 카드를 던집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영국을 도와준다면 전쟁이 끝난 이후에 팔레스타인에 Jewish National Home 유대 향토 국가를 건설하는데 영국 정부가 도와줄 용의가 있다. 아니 그 팔레스타인에도 그러니까 그쪽에 국가를 건설하겠다 해주겠다고 영국이 약속을 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유대인들한테도 국가를 똑같은 땅에 건설해주겠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1915년의 일이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발포 선언이라고 그러고, 이제 아랍과 이제 영국 간의 비밀 협약은 후세인 맥마헌 선언이 1917년입니다. 딱 그 중간에 1916년에 영국 대표 사이커스와 프랑스 대표 피코가 한 자리에 만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인데,
땅 따먹기를 미리 해놓고 전쟁을 해야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서로 많이 갖겠다 하면 이게 참 해결이 안 된다. 아,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중동 지도를 가져와서 두 대표가 줄자를 가지고 쫙 긋습니다. 시리아와 쿠웨이트 사이를 쫙 긋고 북쪽은 프랑스가 가지고 남쪽은 영국이 가지는 걸로 합의합니다. 이게 유명한 사이커스 피코 조약입니다. 자, 팔레스타인 한 지역을 주고 아랍에게는 아랍 국가의 독립을, 그렇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민족 국가의 창설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자기끼리 땅 따먹기를 한 세 개의 모순된 삼중 비밀 조약이 오늘 중동 분쟁을 가져왔던 근원적 불씨입니다. 영국이 그럼 한 입으로 두 말이 아니고 세 말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사태의 원인은 이제 영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2차 세계대전 때 아시다시피 유대인 600만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서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세계대전부터는 영국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고 미국이 새로운 패자로 등장합니다. 그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은 유대인 약 64만 명을 데려다가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해 주는 겁니다.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안티세미티즘, 미국은 왜 그러면 유대인을 거기 데리고 가서 국가를 건국하게 해줬어요? 영국은 도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도움을 받았으니.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전후로는 이 홀로코스트 전에도 유대인 박해가 조직적으로 시작됐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종이 호랑이로 빠진 영국보다는 모든 자본가나 과학자나 지식인들이 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를 만들고 저 프로이드나 아인슈타인 같은 이 과학자들이 하버드 예일의 아카데미즘을 장악하고 이제 헐리우드를 장악하고 뉴욕 타임즈, 이제 워싱턴 포스트 같은 언론을 장악하면서 막강한 힘을 가집니다. 지금 그때부터 오늘까지도 미국은 어떤 대통령도 반유대주의를 표방하면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없다는 게 불문율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정말 홀로코스트의 억울한 대변 역할을 종이 호랑이가 아닌 영국을 대신해서 미국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유럽인들이 박해했던 그 사건을 잘 살고 있는 평화로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건국해 주는 것이 인류 비극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태계는 제한돼 있고 64만 가까운 이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순차적으로 팔레스타인에 들어오니까 결국 이제 거기 살고 있던 이제 팔레스타인 90만 명이 순차적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530만 명의 난민이 돼서 빼앗긴 조국을 되찾겠다는 투쟁이 중동 분쟁의 불씨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팔레스타인 기존에 정착에 거기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도 유대인이 들어오는 걸 반대했습니까? 그럼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가 제한되어 있는데 아무리 동족이라 하더라도 그 2000년 동안 떨어져 살았으니까 말만 동족이지 자기 이제 기독권을 침해하니까 그때 있는 아랍인들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반대합니다. 물론 일부는 뭐 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그 인류가 저질렀던 최대의 그 문명 범죄를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 잘 살고 있는 또 다른 생존권을 없애면서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이게 20세기 참 인류 사회의 최대의 이제 비극의 잉태죠.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영국이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을 하면서 이게 서로 동상이몽을 가졌던 거 아니에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이. 그러면은 팔레스타인인들도 그때 영국이 당신들이 약속했지 않았냐, 우리가 당신 도와줘서 오스만 제국 몰아내면은 여기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건설하게 해주겠다, 유대인도 유대인들 국가를 건설해주겠다 했으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그럼 양쪽에 다 우리한테만 약속을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쟤네들한테도 약속을 해줬으면 뭐 어쩔 수 없으니 그럼 반반씩 그러면은 한국도 남한하고 북한이 있는데 반반씩 그렇게 사이좋게 그러면은 나라를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맞습니다. ông 기자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그 당시 유엔에서 두 개의 결의안이 제출됩니다. 하나는 팔레스타인 연방안과 하나는 팔레스타인 분할안입니다. 어차피 팔레스타인이 주인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자치권과 독립을 인정해주면서 연방을 만들자는 게 소수안이고 다수안은 미국이 주도해서 아예 팔레스타인 땅을 남북으로 잘라서 한쪽은 유대국가, 한쪽은 아랍국가로 분리 독립하자. 그게 이제 그럴싸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그 지중해 쪽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비옥한 땅은 다 이스라엘이 갖고 나머지 사막 쪽에는 이게 이제 아랍이 갖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영토는 약 5.6% 정도였는데 그 분할안에 의하면 전체 토지의 약 60%를 유대인이 갖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간 자기 영토로 살아왔던 조상의 삐와 땀이 있는 그 집과 영토를 그걸 내놓을 사람은 없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강력하게 분할안에 반대합니다. 이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니까 결국 반쪽 국가도 못 가지고 이스라엘만 독립하고 이제 우리는 남북이 나뉘어졌을 때 두 쪽도 좋다고 해서 지금 분단이 됐지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해서 분할을 거부하면서 반쪽 국가도 못 갖고 지금 유랑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분쟁의 씨앗은 영국이 이걸 갖다가 잉태하게 만든 거군요. 참 영국이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욕을 들어먹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이러니죠. 아니, 제가 그런데 보면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냥 반씩 비옥한 영토가 땅이 살만한 땅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는 반씩 못 나눴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영국이 뭐 그렇게 양쪽에 다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랬으면은 그냥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그게 서로 좋은 땅을 우리가 다 지금 차지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달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를 세우니까 어차피 유엔에서 분할안이 통과되고 이스라엘은 유엔으로부터 국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 겁니다. 48년 1차 전쟁, 56년 2차 전쟁, 67년 3차 네 차례 전쟁을 한 거죠. 그럼 키미야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란에서 다 다니셨잖아요. 네네.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저는 이제 이란이 좀 고등학교가 특이한 게 저희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전공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대적으로 갈지 아니면 인문으로 갈지 이제 따로 다 정해지는데 이제 교양으로 저는 의대적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교양으로 배우는 건 이제 세계 역사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페르시아 역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를 다 다루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이제 세계 역사는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쯤에 살짝 이제 그냥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지리적인 것도 이제 지리 시간에 나오고 사실은 저는 이런 말들을 이제 처음 들어봐서 이제 이런 역사를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이런 이렇게 자세히 다루진 않거든요. 네, 이란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데 아랍이라기보다는 페르시아라고 해서 페르시아는 좀 그쪽은 다르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네. 완전 다르죠. 완전 이제 저희는 이제 페르시아랑 아랍이 완전히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이란 가서 아랍이라고 그러니까 막 민족적 모멸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만큼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해요. 그럼 그런 면에서 페르시아 민족이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게 막 그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 싫어할 정도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 역사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역사를 배우면 아랍 국가랑 계속 사이가 이제 아랍 그냥 민족 국가 말고 이제 민족이랑 옛날부터 이슬람교 역사든 그냥 페르시아 역사든 계속 싸우고 왔거든요. 싸우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요즘 같은 경우에도 좀 수니파 시아파 이게 다르니까 이슬람교의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이란에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 이슬람교 가치관 면에서 진짜 우리는 너무 다르다. 걔네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수니파는 우리가 맞다. 사우디나 다른 아랍 민족은 수니파고 이란은 시아파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란이 또 이제 그 수니파들도 이란이 잘못하고 있다. 우리는 맞다. 이제 그게 예언자가 누군지의 차이거든요. 예언자가 네네네.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가 있으므로 이제 하는 예배나 이런 그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예언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하는 것 달라지는데 원래 이슬람교는 하나인데 이 두 분으로 나눠지니까 엄청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부가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이제 법도
이슬람교랑 섞였거든요. 예. 이제 저희는 그냥 종교뿐만이 아니라 정치가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법이 그러니까 이슬람교 율법이 나라의 법이 된 상황이라 다른 나라들도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도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슬람교 사람들끼리 이제 도와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순위파 아니면 아랍권에 이제 전쟁이 날 때 지금 상황처럼 이제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 이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는 종교 얘기지 우리는 사람으로서 다 같은 동족으로서 이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도 종파로 따지면 이제 순위파인데 네. 이란과 시아파와는 사실 아까 예언자의 차이였다고 하지만 서로 불구대체는 원수처럼 막 이렇게 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이게 불구하고 옛날부터 이제 그냥 뭐 드라마 같은 거에 봐도 아니면 역사에 봐도 서로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김혜아 씨 우리 이제 제 애청자들 이제 약간 오해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예언자의 차이라보다도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그 후계 정통 후계자를 누구로 할 거냐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아파는 이제 무함마드의 혈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파고 또 수니파는 혈통에 상관없이 이제 뭐 부족의 합의에 의해서 선출된 그걸 칼리프라 그러는데 그 이제 초기 4대 칼리프가 있는데 그 세 칼리프를 시아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무함마드의 직계 혈통만 따르는 그 차이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교수님 이게 사실 그 애초에 출발은 거기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거기 국가를 다 세우겠다고 하고 그래서 사이좋게 진 그 각자의 국가를 건설하지 않고 서로 니들이 나가 우리가 다 할래 서로 양쪽이 이러다 보니까 이 사달이 벌어진 건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은 거잖아요.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게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사실 좀 그 하마스가 물론 극단적인 굉장히 그 잔인하고 이번에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냈지만은 그 가자지구 내에 그 분리장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들하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장벽을 쌓아놨잖아요. 네. 한 6m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세계 최대 감옥이다. 거의 뭐 인종 청소를 위한 다 없애기 위한 거 아니냐. 이건 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마스가 저렇게 그래 팔레스타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우리 과거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이 그래서 끊이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역사적인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무관 민간인을 겨냥한 이제 폭력을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죠. 그럼 우리가 국제사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하마스라는 국민이 선택한 자치정부가 IS와 알카에다와 테러 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지 않고 스웨덴, 노르웨이, 터키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제 정당한 정치 조직으로 인정하는데 왜 그 짓을 했을까? 사실 금년만 해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공중 폭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636명이고요. 지난 최근 10년만 해도 6천 명 이상의 이제 무관 민간인이 희생돼 왔고 이제 계속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럼요. 그 로켓포를 써서 계속 이스라엘 2-3명 이제 죽어나가는 것은 해외의 뉴스에 초점이 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영토를 뚫고 들어가서 갑자기 대량 민간인 학살하니까 이게 이제 경악스럽고 이스라엘 스스로도 놀랐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 왔던 건데 이거는 50년간 계속되어 왔던 전쟁의 연장선이다.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절대로 이제 우리가 하마스를 우리가 이제 뭐 비유할 수는 없지만 하마스의 그 행위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6m의 분리 장벽이 있고 물과 전기를 완전히 이스라엘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필품도 의료까지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말을 잘 들으면 물을 좀 늘려주고 말 안 들으면 전기 셧다운 시켜서 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그야말로 17년째 감옥 생활인데 이게 이제 사실 무기징역을 받으면은 그래도 무기는 주잖아요. 그런데 17년을 받아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내일 물이 끊기면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제 이런 불안한 상태 이제는 이제 한계에 왔다.
근데 국제사회는 우리가 이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가자가 그런 상태인 줄 몰랐잖아요. 예. 이제 그러던 차에 지금 이제 믿었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등이 또 이슬람의 종주국이었던 가장 많은 후원자였던 사우디아라비아조차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경제 군사 동맹체를 지금 이제 만들어갈 때 이제 우리의 이런 투쟁은 끝나구나. 이런 이제 막다른 절박함이 아마 극단적인 행동을 했던 것 같고요. 팔레스타인 하마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6m의 분리 장벽이 2007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최종 판결에 의해서 헐으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헐어버리라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장벽으로 피해를 입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국제사법 최종 판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병쇄되니까 이 하마스나 이 가자 주민들은 유일한 이제 이슬람 국가가 이집트와 국경이 있습니다. 한 40km. 거기에서 수백 개의 땅굴을 파고 이제 생필품과 이제 그 중에 일부 무기가 들어와서 지금 생존하는 이제 그런 판국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하마스의 이제 무자비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제사회가 선부적인 인권 그다음에 합의했던 최소한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해 주는가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휴전이 되더라도 곧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말하고 싶습니다. 6m의 분리 장벽을 그렇게 세워놔서 물도 안 주고 전기도 안 주고 말 잘 들으면 조금씩 줄게. 이게 뭐 굳이 인권을 들먹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 상황을 용납하고 그냥 한 17년간을 갖다 보고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과거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금 봤을 때 그 분리장벽을 세워서 팔레스타인인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럼 다 죽이면은 중동의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그럼 이스라엘은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가당치도 않죠. 팔레스타인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지역과 가자 지구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서로 이제 분리돼 있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웨스트 뱅크 쪽에 이제 서안 쪽에 이제 라말라 수도에 자치정부가 있고 대통령도 거기 있는데 이 이제 서안의 파타 정당은 이스라엘과 협력하면서 이스라엘이 상당한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는 우리 말을 잘 듣는 파타를 팔레스타인의 정통으로 보고 그거는 이제 유지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의 무장 투쟁을 하고 영토를 빼앗으려는 가자는 완전 괴멸하겠다. 분리 이중 장벽을 쓰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도 이제 파타하고는 협력하면서도 이제 하마스는 괴멸하겠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인류의 보편가치, 국제법,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 원칙에 이제 우리가 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 결의안만 이스라엘의 그 소위 말 불법 행위에 대한 45개의 유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의 미국이 이제 철통으로 보호하기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계가 아무리 이제 목소리를 높여도 이제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전쟁을 기화로 유엔을 중심으로 EU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전향적으로 해결할 건가 이 논의가 아마 G7 같은 데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참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아마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여부에 따라서 지금 그 판가름 날 것 같은데 일단 이스라엘 그 키미아 씨 이스라엘의 친지들 엄마 아빠는 거기 계신가 그러면? 이란에. 이란에 계시죠. 그럼 전화도 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란 참전한다 어쩐다 뭐 지금 여기 요즘 뭐 말이 많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가족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면 일단? 네, 저는 이제 일단 저는 SNS를 통해서 많이 이제 뉴스를 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이란 그냥 시민들이 이제 그냥 국민들이 SNS에서 뭔가를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이란 안에서 좀 우리는 뭐 이슬람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이슬람교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시위 같은 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란의 대통령도 그리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도
나서서 이제 우리는 도와주는데 만약에 계속 가면 이제 군사 공격도 할 수 있다. 공격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언론에서. 저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와 참전해서 그 군사적인 참전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란 사람들이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이제 군사 이게 공격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좀 또 이란 안에도 들어올 그렇지. 수도 있고 되게 문제가 커지겠죠. 그리고 저는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뭐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저희는 우리가 만약에 참가를 하면 이제 이게 완전히 중동의 그런 전쟁이 돼버리니까 이란이 커지지. 엄청 커지잖아요. 이란 완전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렇게 돼버려서 오래 갈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도와주는 것만 하다가 근데 조금 협박을 하는 듯이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최고 지도자가 말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 약간 이제 약간 이란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뉴스에서 본 건데 이제 뒤에서 이란이라는 거를 밝히지 않고 그냥 뒤에서 이제 보내서 전쟁에 참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몰래. 몰래 그러니까. 네네네. 그 이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헤즈볼라도 그렇고 헤즈볼라보다는 이란이 참전을 하느냐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실제로 뭐 이란이 이제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완전한 이란의 전쟁적 지원과 무기로 만들어진 레바논이 정규군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정규군보다도 월등한 이제 군사력을 갖춘 그 이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그 이스라엘 북쪽과 레바논 사이에서 지금도 계속 교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는 이런과 같은 시아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는 아바타라고 그러죠. 남쪽에 또 이라크에도 강력한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가 있고요. 시리아도 있고 남쪽에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도 이란이 컨트롤하기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직접 이제 참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리적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영공을 통과하려면은 통과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비행기가 가더라도 그 완벽한 이스라엘이 다 요격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란이 직접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헤즈볼라나 이제 시리아, 이라크, 예멘 후티 반군을 어떻게 이제 조정하고 후원해서 이 전쟁의 판을 키울 건가? 전적으로 이란이 이제 그 키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상전 개입과 이제 인명의 피해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란 같은 경우도 지상군이 투입되면 참전하겠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거는 키미야 씨 말대로 이란에서 입으로 좀 그래서 협박, 위협 이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대량의 미사일을 공개적으로 이제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미사일을 또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군대를 용병들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얼마나 여러 개 다양한 방식의 이제 참전 채널이 있겠죠.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지금은 뭐 워낙 격해져서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가 있겠느냐 이 생각이 들지만은 과거에 1990년대만 해도 아까 말한 대로 서로 우리 사이좋게 그럼 각자 나라 세우자 이렇게 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정교한 평화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1993년 오슬로 평화 협정입니다. 오슬로 협정. 힘도 없는 팔레스타인이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승산이 없다. 그럴 바에야 현실적인 약을 수긍하고 서로 잘 살자. 유명한 땅과 평화의 교환입니다. 이스라엘이 67년 전쟁에서 이제 빼앗아 있는 점령지에 그건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되돌려 줘야 될 땅에 이스라엘 건국으로 오갈 데 없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데려와 살게 하고 그 대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외교 관계를 이제 맺으면서 서로 이제 두 국가로 공생하면서 살자. 좋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총리인 이차크 라빈과 테러리스트의 대부였던 야세르 아라파트가 오슬로에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박수를 보냈고
그 다음에 94년도 이차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테러리스트에 대부했던 야ser 아라파트가 그해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아, 그때 평화상까지 받았죠. 그렇습니다. 온 세계가 합의한 거죠. 아주 정교한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95년에 이차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극우파에서 암살당하고 그랬죠. 그러면서도 또 팔레스타인에서도 이제 급진파가 등장하면서 오슬로 평화협정이 지금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바로 그 다음에 96년에 지금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등장합니다. 16년째. 강경 극우 총리가 전쟁 드라이브를 걸면서 사실은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측면도 굉장히 많고요. 다 극우파들이 들었으니까 그 극우파에 대항해서 이제 웨스트뱅크 쪽에 있는 파타보다는 이게 급진적인 하마스가 또 대결 구도로 했던 게 오늘 이제 비극이죠. 그럼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인류 사회가 네. 오슬로 평화협정이라는 굉장히 정교한 평화의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라도 사실 양측이 그 협정이 지금 이제 약간 잉크가 말랐지만 다시 잉크를 묻히는 방법밖에는 이제 해결책이 없는 거죠. 다시 그 잉크를 묻힐 수는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근데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물건도 간 것 같은데. 예,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야 될 그 땅 서안 쪽에 이제 거기에 지금 67만 명의 유대인 정착촌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정착촌이 지금 200개가 넘고요. 정책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속에 팔레스타인 마을은 169개입니다. 예. 근데 이제 돌려줘야 될 땅에 유대인 정착촌이 200개니까 사실은 그 레드라인을 넘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지난 이제 1400년 동안 하나의 불문율은 예루살렘은 국제 관리하에 두고 예. 그 중에서도 알 악사라고 하는 이슬람 지역은 이게 이제 이슬람권이 관리하는 이게 국제사회에 인정한 누구도 도발하지 않았던 하나의 종교적 관리였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들어와서 알-악사에 군대가 진입하고 무력 도발을 하면서 이런 영적인 하나의 불문율이 이제 깨져서 알-악사라는 그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도 이제 큰 문제고, 예.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귀한 문제, 이 세 개가 동시에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은 93년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웨스트뱅크 서안 지구에도 거기 원래 팔레스타인이 살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데잖아요. 네. 그 유대인들이 자꾸 들어가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늘려가는 거죠. 처음에 예. 한 개 세웠다 지금 10개, 200개까지 세우는 거잖아요. 팔레스타인 마을보다 이제 영토가 더 커져 아니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은 약속을 해놓고 왜 거기 자기네들 정착촌을 왜 만듭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국제사회가 계속 비난 결의안을 내고 영토 반환과 원상 복구를 국제사회가 결의하지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아니 다른 데 살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른 데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지금 사실 이제 구소련 붕괴 이후에 예.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동유럽과 러시아에 살고 있었는데 예. 이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유대인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1cm도 그 사람들을 머물러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려줘야 될 나무 땅에다가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다가 유대인 정착점을 세워서 실효적 지배를 통해서 영토를 영구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마스가 들고 일어나는 거죠. 아니 동유럽이나 러시아에서 살던 유대인들이라 같은 유대 민족인데 왜 자기 기존의 유대인들 땅에서는 1cm도 못 들어오게 왜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생태계가 고갈돼 있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도 한 800만 되니까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땅에 욕심이 있는 거죠. 거기서 정착점을 만들어서 실효적 지배를 해야 자기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게 서안 이제 지구를 갖다가 이참에 다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 거기 이제 뺏겠다. 예, 분명한 거고 또 이스라엘 총리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우리 영토화 하겠다고. 그러면은 아까 오슬로 협정이 피에로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그때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가 서로 극적으로 합의해서 평화협정을 맺어서 이제는 싸우지 말고 서로 각자 한국의 남북한처럼 이렇게 좀 잘 살자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가 라빈 총리가 95년도에 암살을 당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판이 깨부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암살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그때 라빈 총리가 암살을 안 당했으면은 그리고 그 오슬로 협정이 그 이행이 됐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만 예. 그게 지켜졌다면은
그 상당히 해결로 갔던 거죠. 참, 그게 이제 아쉬운 점이고 참 재미난 것은 50년 전쟁 동안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대표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악수만 하면 다 노벨 평화상 받았습니다. 네, 지금 최근 20세기 와서 노벨 평화상에 가장 많이 나온 게 팔레스타인 분쟁입니다. 서로 악수만 하고 종이 쪽지에 사인만 하면 다 노벨 평화상 받아.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타냐후도 그 욕심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인류 사회 전체가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건 또 우리로 문제로 봐서도 우리는 중동하고 굉장히 불가분의 특수관계이지 않습니까? 거의 원유를 대부분이 이제 수입하고 또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 이집트 같은 뭐 어마어마한 지금 투자를 이제 하고 있고 우리 이제 방산의 이제 수출 효자국가 다 중동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 미국하고도 친하고 이스라엘하고도 친하고 아까 이제 우리 김혜가 얘기했던 한류 열풍으로 아랍하고도 이슬람하고도 다 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좀 적극적인 피스메이커로서 중재자 역할을 대한민국이 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지금 국제사회 누구도 앞장서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미국은 더더구나 너무나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그 확전을 막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지금 방문했어요. 방문했다가 지금 돌아갔죠 다시. 네. 그런데 오히려 불 끄려고 갔다가 지금 오히려 기름을 붓고 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미국의 지금 그 입장은 확고하게 이스라엘 편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스라엘 확고한 이스라엘 편이고 두 번째 목적은 어떻게 하든 이 전쟁을 확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확전하게 되면 이제 중동 전체가 불바다이고 지금 이제 미국의 전략은 이제 산유국과 이스라엘을 협력 관계로 만들어 놓고 지금은 이제 석유를 미국이 가져가지 않는 상태에서 중동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22개의 적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게 미국의 국익을 올인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을 중동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판국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미국을 리모트 컨트롤 하겠다는 게 확고한 외교 정책인데 이게 이제 엉클어지면 큰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전쟁의 확산을 막아야 되고 이스라엘과 이제 아랍 국가 간의 그 관계를 다시 봉합해야 되는 과제가 있죠. 그런 면에서 뭐 이 전쟁 중에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날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급함이 있는 겁니다. 뭐 그런데 사실 그게 오히려 그 기름을 부어버린 것 같은 아랍 국가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지금 일으킨 것 같은데. 근데 그 직전에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자 바로 병원. 가자 이제 그 병원이 폭격당하는 그 뭐 어떤 보편가치라도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니까 타이밍이 너무 공교로워서. 네, 그게 뭐 이스라엘의 성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지만 논란을 떠나서 어쨌거나 팔레스타인 그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이제 국내 여론이 비등하니까 어떤 아랍 지도자들도 이런 판국에 바이든을 만난다는 것은 뭐 힘들었죠. 그래서 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더군다나 바이든이 대통령이 도착하자마자 이거 이스라엘이 저지른 것 같지 않은데 다른 쪽에서 이거 오발 사고 난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렸잖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네타냐후를 다독거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어떤 네타냐후를 자극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스라엘과 한편을 서주는 게 미국의 기본적 이제 전략이니까 이것이 오히려 다른 아랍 국가들에게는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네타냐후 그 총리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굉장히 극우잖아요. 그리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보편적으로 그 상식적이지 않아요. 일단 삼권 어떤 국가든 문명 국가는 삼권 분립이 기본인데 권력을 분산해서 공유하는 분리해 놓는 게 그래야만이 독재 국가가 되지 않으니까 이건데 사법권을 지금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지금 네타냐후가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고도 미국은 그래 네타냐후 잘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뭐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야당도 지금 전시 내각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곧 이제 대선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성명을 해서는 바이든에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다고 판단했겠죠. 네타냐후도 이제 국내 지지 기반이 워낙 약하고 또 보복 당한 데에 대한 국내 여론이 비등하니까 이 여론을 어떻게 잠재우고 강성한 이제 이스라엘 군부를 어떻게 다독거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이제 끝나면 여러 가지 정보 부재나 공격에 대한
이제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기 정치적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까 뭐 요 세 가지로 네타냐후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여론이나 어떤 인도적인 면은 지금 이제 주 아젠다에서 좀 비껴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비극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중동 정세가 중동 판세가 미국이 뭔가를 좀 여기서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사우디가 좀 약간 좀 그 과거에 철저하게 미국에 붙어 있다가 지금 약간 좀 틀어쓰고 있고 거기 또 중국이 또 지금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재로 서로 국교를 정상화하려다가 이번 사태로다가 이제 이건 물 건너 가버린 것 같고 당분간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우디와 이란을 국교를 정상화시켰잖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 네. 일단 제가 키미야 씨한테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종파가 서로 시아파와 이란은 시아파, 네. 사우디는 수니파, 그리고 이란은 페르시안이다. 아랍 네. 민족이 아니다. 네네.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는 네. 좀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한국 사람들은 네네. 야 사우디나 이란이나 다 중동 저도 다 그런 똑같은 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깊은 역사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단 그런 이슬람교의 가치관 차이 빼고 다른 거는 이제 약간 석유 쪽에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도 석유를 다 판매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석유가 사실은 아랍 쪽에서는 그 어떤 그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바다가 이란 국경 그게 국경이에요. 거쳐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부터 그 바다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이거는 페르시아 거다? 아니면 그 아랍 쪽에는 아니 이거 아랍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석유 때문에도 엄청 많이 싸웠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그냥 옛날에 거쳐와서 이제 그냥 이슬람교 때문에도 많이 싸웠고 이런 것도 되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군요. 그러면 이란에 있는 보수적인 이제 집단 그런 젊은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네네네. 왜냐면 그때 이제 이란이 사실은 이슬람교 혁명 전 이후로 나뉘어지거든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가 이제 갑자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그때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게 한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으니까 그게 4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게 40년 전 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 보수적이고 아직 우리는 이슬람교를 지켜야 된다. 이거 맞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자식들이 뭐 저의 세대들은 다 싫어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역사를 보면 이란 이슬람 혁명 전에는 되게 좋았는데 우리는 뭐 여러 면에서 자유도 있었고 다 같이 평화롭게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랑 사이도 안 좋아지고 특히 미국이랑 엄청 사이 안 좋아져서 제재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다 이런 거는 다 이슬람교 혁명 때문이다. 이런 시선이죠.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사우디에 대한도 아무런 나쁜 감정이 잘 없어요. 미국에 대한 감정 그러면은 나쁘진 않다고 봐요. 하긴 저는. 옛날에 이란은 미국하고 미국에 비하면 미국 세력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슬람 혁명 전에는 보면 되게 이란에 외국인도 엄청 많이 들어왔고 교육 수준이 높았고 프랑스나 이란 말에는 프랑스어가 엄청 많아요. 왜냐면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교육도 하고 있었고 되게 서로 정치적인 것도 경제적인 관계가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 차단이 돼버리고 특히 여자들이 훨씬 더 이거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젊은 시대는 완전 뭐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 때문에도 엄청 지금은 완전 반정부 시위가 더 많이 이뤄지고 그런 거예요. 사우디에 비해서.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중동에서 전면전으로 막 이렇게 확산될지 안 될지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서로 이 나라 간에 지금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전면적으로 확산되기를 누가 바라겠느냐. 근데 전쟁이라는 건 사실 우발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어쨌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세계대전 전부터 1915년부터 영국이 여기서 한마디 좀 하고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영국이 영국 지금 수낙 총리는 이스라엘이 그 전적으로 응원하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분할안이 했을 때 영국은 누구 편을 들으냐? 영국은 기권합니다.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겠네. 비겁하네. 비겁했어. 누가 만들어 놓은 이 결과를 누가 만들어 놨는데. 참.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까? 뭐 결론은 해결책 없습니다. 왜냐하면 50년 동안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생존권을 빼앗긴 사람들의 저항을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최소한의 의식주나 생존 공간, 그다음에 이제 취업이 인권이잖아요. 취업. 그다음에 이제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가는 이런 이제 국제적인 지원, 또 어떤 전쟁 피해로부터 보호해주는 이런 안정장치, 이게 아마 작은 시작이 될 거고요. 이런 신뢰가 이제 구축되면 우리가 다음 세대쯤 되면은 전쟁 싫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론조사하면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제 전쟁 그만하자. 그렇죠. 팔레스타인들과 함께 살자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경 정권들은 계속 전쟁 드라이브를 걸면서 어떤 정치적 이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전쟁을 끌어들이는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참에 정말 이제 사우디 이제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화합을 맺는 그 과정에서 모든 협상의 전제 조건에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을 넣어서 이제 가진 자가 더 많이 나눈 수밖에 없거든요. 빼앗긴 자에게 양보하라는 걸 이제 지나갔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는 보존하되 빼앗은 땅 속에 자기 국가 건설 때문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한 생존 공간을 보장해주는 뭐 이런 전향적인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고, 계속 강공 드라이브를 건다면 결국 또 저항이 일어나고 이런 하마스 이제 사태 같은 게 이제 잠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민족을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린다 한들 중동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겠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원하겠느냐, 그리고 그건 뭐 가능하지도 않은 일일 뿐더러 지금 분리장벽을 저렇게 거대하게 세워놓고 감옥으로 만들어놓고 물과 전기를 갖다가 말들이면 줄게, 이 상태니 분리장벽 넘어서 수시로 총알과 박격포탄이 날아오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쨌든 희생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놔두고 팔레스타인에 줄 걸 안 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바라겠느냐. 제가 답답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자는 역설적으로 하마스입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지금 축제 분위기잖아요. 전쟁의 1%의 승산 가능성도 없지만 적어도 국제사회가 하마스의 처한 상황을 이런 기회에 대해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괴멸되고 희생되더라도 어떤 하마스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인 생존권, 천부적인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실마리를 찾는다. 이게 하마스가 노렸던 전략 같고 실제로 상당 부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하고 재밌고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이희수 한양대 명예교수 그리고 이란에서 온 키미야 씨였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